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들에게 권태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그에게 알려준 사람은 동창 현태였다. 살림만 하는 여자들의 권태라는 거 그거 무섭더라. 자는 마누라도 다시 봐야 할 판이야. 틈새 이혜경. 고장은 별거 아니었다. 냉동실은 괜찮은데 냉장실이 영 그러네요. 너무 오래 써서 그런가 봐요. 그녀의 말에는 목돈을 들여 새로 사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뉘엿거렸다. 짐작은 했지만 그다지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드러나는 살림이었다. 그가 영석의 집에 와본 건 처음이었다. 새뜻한 가구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나마 누추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그녀의 살림 솜씨 덕분일 것이다. 냉장고 문의 고무 패킹은 오래 산 사람의 이 빛깔로 변했지만 플라스틱 반찬통이 칸마다 쌓인 냉장실은 광고 사진을 찍어도 될 정도였다. 누비 덮버선으로 감싼 그녀의 조붓한 발만큼이나 단정했다. 온도감지 센서와 앰퓨즈는 정상이었고 냉기를 순환시키는 팬 모터에도 이상이 없었다. 배수구멍이 막혀서 생긴 탈이었다. 오래된 냉장고에서 흔한 고장이었다. 압력솥 쓰시나요? 그럼 거기다 물 좀 끓여주실래요? 물을 끓여요? 네, 냉동실에서 냉장실로 찬 기운을 보내주는 구멍이 얼음 조각으로 막혔어요. 증기로 뚫어주어야 하거든요. 냉장고는 6시간 40분마다 한 번씩 얼음을 녹여주는 구조다. 히터가 가열되면서 물이 빠져야 하는데 공기 속에 있는 먼지 같은 게 들어가서 구멍이 좁아지는 바람에 냉동실에서 냉장실로 연결해주는 연결관에 얼음 조각이 조금씩 쌓였다. 그래서 순환이 안 되는 것이다. 설명을 듣고 난 그녀는 간단한 고장이라는 것에 마음이 놓인 듯 했다. 이상해요. 이 집으로 이사한 뒤부터 가전제품이 돌아가며 한 번씩 고장났어요. 그녀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18평. 방을 셋이나 집어넣은 구조에 문마저 짙은 밤색이었다. 어둑하고 답답한 실내를 그녀는 선 눈길로 둘러보았다. 맨 처음에 믹서기가 안 되더라고요. 워낙 오래된 거라 아예 없애고 이참에 도깨비 방망이를 샀어요. 그랬더니 다음엔 전자레인지가 고장나는 거예요. 여기로 내려오기 전엔 다 탈 없이 썼거든요. 전자레인지요?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그게요, 저절로 고쳐지기도 하나 봐요. 어느 날 딸애가 팝콘을 튀기더라고요. 그 앤 고장난 거 몰랐거든요. 그 뒤론 잘 돌아가요. 다른 건 괜찮습니까? 어차피 녹이는데 한 30분 걸리니 그동안 봐드릴게요. 비디오가 고장인데요. 다른 회사 제품이라서요. 고장난 지 좀 됐는데 애아빠가 비디오를 켜면 다음날 생각 안 하고 새벽까지 빠져들어서 얄미워서 그냥 뒀어요. 영석은 살림을 정갈하게 꾸리는 아내와 산다. 영석은 사는 게 그리 넉넉지 못하다. 영석은 늦게까지 혼자 비디오를 본다. 화로판 위에 납 인두로 콘덴서를 하나하나 부착하듯 이 집에 들어오면서 본 것과 들은 것들을 그는 차곡차곡 갈무리했다.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영석과 그가 학창시절을 통틀어 나눈 대화는 20마디를 채 넘지 못할 것이다. 영석은 선생들조차 은근히 어려워하며 대하는 부동의 전교 1등이었고 그는 어쩌다 결석해 교실 안에 빈자리가 생긴다 해도 담임조차 그 자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금방 떠올리지 못할 만큼 표 안 나는 학생이었으니까. 애초에 공부머리가 없었거니와 설사 대학 입시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뒷바라지를 바랄 형편은 못 되었다. 제대한 뒤 매형의 소개로
누이가 살던 도시의 가전제품 대리점 운전기사로 일하던 그가 기술자가 된 것은 그의 밋밋한 삶에 굵은 획으로 표기될 만한 행운이었다. 배달할 게 없을 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창고 정리를 하거나 가게 안에 진열된 제품의 먼지를 닦아내는 그를 눈여겨본 애프터 서비스 담당 정기사가 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술학교에 들어가라고 권했다. 그때만 해도 기술자가 대접을 받던 때였다. 대리점 사장은 그를 위해 지원서 양식에도 없는 추천서를 써주었다. 재학 중 성적이 30% 이내에 들어야 지원할 수 있는 기술학교에 들어가기엔 그의 성적이 모자라서였다. 자넨 인문계 출신에다 성적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군. 공고해서 공부한 사람들도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두는 게 이 일이야. 자네 생각엔 견딜 수 있겠나? 딱딱한 얼굴로 묻는 면접관에게 애면글면 추천서를 작성하던 사장과 형님 같은 정기사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는 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보다도 자신을 놀라게 한 그 씩씩한 대답은 1년쯤 전에 제대한 군 생활의 후유증이었는데 면접관에겐 그게 자신감이거나 남다른 각오로 비춰진 모양이었다. 전자의 기초부터 가전제품의 원리까지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온 그에겐 숫자와 영문뿐인 걸로 비춰지는 책들을 달달 외우며 기술학교 과정을 마쳤다. 그때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그는 회로판을 보면 회로도를 펼칠 것도 없이 전기가 흐르는 길을 환히 짚어낼 수 있다. 출고된 지 10년쯤 된 영석의 집 비디오 기기를 고치기 위해 회로를 점검할 필요는 없었다. 오래 사용한 비디오 기기가 을에 그러하듯 플라스틱 기어가 닳아버려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고 겉도는 데서 생긴 고장이었다. 기어의 위치를 조금 조정하는 걸로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였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곧 폐기 처분될 비디오의 덮개를 덮으려다 회로판에 낀 얇은 먼지를 입으로 훅 불었다. 회로판 위의 납땜이 활주로의 유도등 같았다. 무수한 납땜으로 연결된 회로들. 그중 하나만 잘못되어도 신호는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 사람에게도 한눈에 들어오는 회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덮개의 볼트를 조이며 그는 생각한다. 나 일할까봐. 일요일 오전 설거지거리를 싱크대에 쓸어 담은 아내가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는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른 텔레비전 화면에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성우도 다 컸고 하니 나가서 일하겠다고. 팟 화면이 꺼졌다. 리모컨을 쥔 아내가 꼿꼿한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의 말을 무시하느라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돌린 것은 아니었다. 그에겐 잠깐 철렁한 마음을 수습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었다.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들에게 권태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그에게 알려준 사람은 동창 현태였다. 몇 마디 말로도 여자들을 혹하게 하는 재주 때문에 동창들은 현태를 선수라고 불렀지만 현태가 채팅을 통해 아내 아닌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넌 그렇게 만난 여자 꺼림직하지도 않냐? 요즘 같은 세상에선 아예 작정하고 나선 꽃뱀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의 우려에 대한 현태의 대답은 명쾌했다. 선수가 왜 선수겠어? 막말로 저나 나나 맨날 먹는 밥에 물려서 빵도 먹고 떡도 맛보고 만나긴 하지만 피차 못 믿기는 마찬가지지. 분방한 사생활과 평화로운 가정의 공존이 가능하다고 믿는 현태는 여자를 만날 땐 지갑에 딱 그날 쓸 돈만 챙겨간다고 했다. 카드며 신분증 같은 것은 다 빼놓고 운전면허증은 차에 감춰두고 채팅으로 만난 지 1시간 만에 자기가 차를 몰고 2시간 거리인 이쪽으로 오겠다고 한 여자도 있었다면서 현태는 웅얼거렸다.
살림만 하는 여자들의 권태라는 거 그거 무섭더라. 자는 마누라도 다시 봐야 할 판이야. 그날 그가 아내를 본 것은 우연이었다. 오전 내내 읍 외곽 농촌 지역을 돌고 돌아오다가 늦은 점심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읍 어귀 손두부집에서 두부전골을 시켜놓고 앉아있는데 큰 길 건너편 건물에서 나오는 여자가 눈에 띄었다. 낯익은 인디언 핑크빛 바바리가 아니라면 못 알아볼 뻔했다. 응달진 손두부집 실내에서 바라보는 아내의 머리와 어깨 위로 오후 2시의 볕이 쏟아졌다. 무엇이든 삭힐 듯한 볕이었다. 아내는 급할 것 없는 걸음으로 또박또박 걸었다. 집에서 20분쯤 걸리는 곳이었다. 외출한다는 말도 없었는데 웬일일까?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아내를 부르는 대신 아내가 나온 건물을 바라보았다. 1층은 한의원이었고 PC방과 한방 화장품 대리점이 각각 한 층씩 차지했다. 맨 위층은 아마도 건물주의 살림채일 것이다.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날 밤 아내는 봤어? 비죽웃더니 대꾸했다. 뭘 그런 걸 물어. 나도 사생활이 있는데. 아내의 입에서 나온 사생활이란 단어가 낯설었다. 내내 말을 빙빙 돌리던 아내는 느닷없는 그의 끈질김이 지겨웠는지 내지르듯 말했다. 노래방 가서 노래했다. 왜? 그러고 보니 지하 입구에 노래방 간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았다. 노래방에 혼자? 그가 되묻자 아내가 받아쳤다. 나 나오는 거 봤다며? 혼자 노래하다 아는 사람 만나면 좀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야. 전에 아는 엄마들끼리 간 적 있거든.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해. 아내의 말에 궁금증은 풀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운해진 건 아니었다. 대낮에 혼자 노래방에 가서 목청을 높이다니 그럴 만한 무엇이 있었던 걸까? 지하 노래방에 혼자 드나드는 것보다는 대형마트의 계산대에서 아는 얼굴과 짧은 안부를 나누거나 정수기 렌탈 업체의 도우미가 되어 집집마다 방문하는 게 정신 건강에 더 나을지도 모른다. 고졸학력의 전업주부로 10몇 년을 살아온 아내가 시로 승격되네 만에하는 좁다란 읍내에서 할 수 있는 일로 그가 떠올릴 수 있는 건 그 정도였다. 중학생인 아들이 잠깐 마음에 걸렸지만 학교에서 학원을 거쳐 밤늦게 돌아오니 낮에 엄마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았다. 정 그러고 싶으면 한번 해보든가. 영풍식당 알지? 그 위층에 가게가 났대. 가게라니? 당신이 장사를? 아내의 계획은 그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왜? 난 못할 것 같아? 그동안 다 알아봤다고. 2층에서 장사를? 무슨 장사? 카페. 카페? 그거 술 장사 아냐? 당신이? 술 장사를 하겠다니 미쳤어 하는 기막힌 반. 당신 같은 아줌마가 카페에 어울리기나 해 하는 비웃음 반. 카페니까 술도 팔긴 하겠지만 대체로 차를 파는 건데 뭐. 난 물하고 불을 같이 쓰는 일을 해야 한대. 누가 그래? 사주 보는 사람이. 민석이 엄마 올케가 하던 집인데 올케가 수술 받는 바람에 싸게 내놓았대. 지금이 기회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어. 단호하게 말 매듭짓고 아내는 몸을 일으켜 싱크대로 향했다. 맨발인 아내의 뒤꿈치를 보는 그의 콧줄기가 찡했다. 발 뒤꿈치로 세게 걷어채인 것 같았다. 그는 아내를 산에서 만났다. 도시의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던 때였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단합대회를 겸해 근교의 산에 오르던 참이었다.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 작은 폭포 옆 바위에 앉아 쉬던 여자 둘을 만났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들은 팔부바지에 캐주얼화,
든 게 없어 보이는 작은 백팩 차림이었다.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나온 듯 했다. 둘 중 통통하고 작은 쪽이 부침성 있게 물었다. 정상까지는 얼마나 남았어요? 등산로 어귀나 다름없는 지점에서 그렇게 묻는 여자에게 동료 하나가 장난을 걸었다. 뭐 그리 멀지 않아요. 두 분만 오셨나요? 저희랑 같이 가시면 금방 정상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도 온 김에 정상까지 가봐. 통통한 쪽이 조금 깝죽거린다 싶은 말투로 다른 여자를 돌아보며 물었다. 눈초리가 길고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운 인매가 단호해 보이는 여자가 준비도 안 해왔잖아, 우린. 준비랄 거 뭐 있습니까? 점심은 저희가 넉넉히 싸왔고요. 제이야, 우리도 가보자. 여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지. 종달새처럼 제재거리는 여자가 옆에 있는 여자에게 어리광을 피웠다. 종달새의 제잘거림이 끼어들자 분위기가 가벼워졌다. 종달새는 산을 입으로 탔다. 어머머! 길을 가로막은 바위 너설 앞에서 종달새가 기겁했다. 종달새 같은 사람이 많았는지 너설 옆으로 빙 도는 길이 나 있었다. 바위 타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동료의 말에 종달새는 과장되게 펄쩍 뛰며 달아났다. 묻는 말에 주로 미소나 단답형 대답을 하던 말수 적은 쪽이 그래 볼까요? 한 것은 뜻밖이었다. 여자는 좁다란 틈새에 발을 끼우고 너설의 부스러기에 손끝을 모아 힘을 싣는 일을 너끈히 해냈다. 앞서가는 이의 손끝과 발끝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 바위 타는 게 처음이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정상에 올라 여자에게서 몇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땀을 씻는데 갑자기 그의 다리가 벌벌 떨렸다. 난생 처음이었다. 그녀들은 산 어귀에서의 뒤풀이에도 합류했다. 그들의 권유에 이번에도 종달새가 나섰다. 우리 딱 한 잔씩만 하고 일어서자, 어? 여자가 운동화를 벗을 때 그녀의 발목 뒷부분 살구빛 양말에 난 얼룩을 보았다. 발에 안 맞는 신을 신었을 때 살갗이 까지면서 나는 진물의 흔적이었다. 그때까지 아프다는 내색 한 번 없이 타박타박 걸음을 옮기던 여자. 이번엔 몸 아닌 마음에서 진동이 일었다. 몇 잔 안 마셨는데도 술이 마구 올라 그의 얼굴은 노을빛이었다. 자꾸만 숨이 명치께에 걸려 그는 다른 이들 모르게 숨을 잘게 부서뜨려야 했다. 두 번쯤 그녀가 소리 없이 종달새에게 일어서자는 눈짓을 하는 걸 보았다. 그때마다 종달새는 자는 비우고 일어서야지 라든가 오늘 술이 이렇게 단데 꼭 일어나야겠어 하고 종알거렸다. 마침내 그녀들이 먼저 일어나겠다며 엉거주춤 인사를 건넬 때 갑자기 그의 가슴에서 하르르 떨던 문풍지가 뜯기고 거센 바람이 밀려들었다. 언제 다시 볼지 기약이 없었다. 그들은 연락처를 주고받지도 않았다. 그녀가 신발을 꿰는 순간 그의 입에서 외침이 터져나왔다. 제이씨, 가지마. 동료들은 그때의 외침을 두고두고 놀림감으로 삼았다. 그들이 문을 밀고 들어오는 걸 본 여자가 화다닥 주방 쪽으로 뛰쳐 들어갔다. 허벅지가 환히 드러나는 스커트와 깊게 패인 등판의 하얀 살이 어둑한 조명 속에서 둥실하게 떠올랐다. 매로 둥치를 얻어맞은 늦가을 은행나무처럼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후두둑 소리내며 떨어졌다. 낯선 아가씨가 이끈 자리에 앉아 물수건으로 손을 닦고 나자 여자가 안에서 긴 치맛자락을 살랑거리며 나왔다. 어깨에 두른 얇은 스카프가 등판을 비칠 듯 말 듯 가려주었다. 사람 눈이 닿지 않는 덤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굴려 둔갑한 여우 같았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가볍게 눈을 흘겼다. 미리 전화해주면 특별 안주라도 만들어 놓지.
집은 냄새가 묻어나는 말투였다. 미리 전화했더라면 친구들에게 아내의 허벅지를 보여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내의 치마 길이가 이렇게 짧고 가슴이며 등판의 노출 정도가 이토록 심해진 줄은 몰랐다. 내 장담하는데 너 3달도 못 가 후회할 거다. 카페도 아니고 단란주점이라니. 같은 술을 팔아도 카페하고 단란주점은 말하자면 같은 국방부 소속이지만 방위하고 해병대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거다. 카페로는 타산이 안 맞아 자칫 투자한 돈도 뽑지 못하겠다며 아내가 단란주점으로 바꾸겠다고 나섰을 때 입찬소리를 했던 현태 보기가 민망했다. 과일 안주 접시를 내려놓느라 아내가 몸을 구부렸을 때 어깨에 둘렀던 스카프가 흐르면서 깊게 파인 가슴의 골이 드러났다. 그 골에 잠깐 눈길을 꽂았던 인호가 입을 떼었다. 야, 이제 의리고 뭐고 영석인 부르지 말아야겠다. 원 술자리에 나왔으면 못 마셔도 분위기는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야. 목에 뻣뻣이 힘주고 앉아있는 꼴하고는. 샤시를 팔아 수억을 벌었다는 소문이 도는 인호는 영석에게 맺힌 데가 있는 모양이었다. 귀향한 영석을 환영하기 위해 모였던 자리에서도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냐? 난 네가 별 몇 개는 너끈히 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우리의 군대 갈 때쯤에 찾아보려고 했다. 하고 염려하는 척 하면서 이기죽거리던 인호였다. 고깃기름에 번실거리는 인호의 두툼한 입술을 보며 그는 사냥한 동물의 뱃구레에 이를 받고 내장을 뽑아내는 맹수를 떠올렸다. 영석이 알지? 왜 그 전체 1등 말이야. 걔가 내려온다더라. 동창생 사이에서 마당발로 통하는 동창의 총무 용재가 전했을 때 그의 귀엔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다. 겨울의 운동장을 거침없이 쓸고 온 바람이 경, 육군사관학교 합격, 서영석, 축이라 쓰인 천에 부딪혀 더 나아가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소리. 양 가장자리의 경과 축은 각각 월계관으로 감싸여 있었다. 읍을 관통하는 좁다란 국도 어귀, 축 육사 합격, 명천고등학교 서영석이라는 문구가 동문 일동의 이름으로 내걸렸다. 모교로서는 처음 낸 육사 합격생이었다. 그렇게 떠나간 영석은 해마다 가을이면 모교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총동창회 체육대회에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세월의 물살을 타고 흘러나간 사람들과 태생지 어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처럼 달랐다. 물길을 잘못 들어 강으로 헤엄쳐온 바닷물고기. 낯선 진흙 냄새에 숨을 죽여가며 아가미만 바삐 놀리는 귀향한 뒤 동창들의 모임에 이끌려 나오는 영석은 그렇게 보였다. 나도 남에게서 들은 거라 정확한진 모르지만 하면서 용재가 전한 바로는 영석이 남의 보증을 섰다가 큰 빚을 떠안게 되었고 퇴직금으로 그 빚을 끄려고 앞당겨 전역했다는 것이었다. 걘 술 안 마신다잖아. 너 같은 주태백은 모르겠지만 술 못 마시는 사람이 술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거 고역이다. 야, 대한민국 군이 그것도 장교였던 사람이 술을 못 마신다는 게 말이 되냐? 공연히 티 내느라 그런 거지. 그러는 넌 술을 안 마셔서 그 속을 그렇게 잘 아냐? 100만 원 넘게 나온 술값 때문에 마누라한테 카드 뺏긴 게 뉘시더라. 그건 액수 때문이 아니라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기르는 닭은 묵히면 안 된다더니 여편네도 마찬가지인지 귀신 다 됐어. 왜 같은 날 같은 집 술값이 둘로 나누어졌느냐. 두 번째 찍힌 액수가 25만 원밖에 안 되는 걸 보니 아무래도 이건 술값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자꾸 캐묻더라고. 술집에서 나오다 아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들어간 거라고 둘러대도 코웃음 치면서 딱 부처 한 켤레 값이네 하는데 어쩌겠어.
용재는 카드를 뺏겨 답답하기보다는 집에서 펀들거리며 텔레비전 연속극에나 목을 매는 걸로 알았던 아내가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낸 게 더 신기하다는 투였다. 그나저나 영석이 볼 때마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나 졸업하고 놀 때 우리 아버진 걸핏하면 영석이 들먹였거든. 그 어려운 형편에도 잘 되는 애들 봐라 하면서. 그런데 걘 왼종일 가게에만 있는 모양이지. 예전엔 나랏값도 못 건졌을 짜투리 땅이 시외버스 터미널의 이전 바람에 제법 번화해진 곳에 영석의 형은 조립식으로 일자형 건물을 지었다. 택배회사, 감자탕집, 컴퓨터 부품점 등이 들어선 건물 끄트머리 작은 가게에 영석은 우주 슈퍼라는 어울리지 않는 간판을 내걸어서 동창들의 입질에 다시 한번 오르내렸다. 그래도 명색이 육사 나온 장교면 안면만 팔아도 뭐든 한 자리 할 수 있었을 텐데. 나 같으면 화려하게 떠난 고향 노숙자가 되면 되었지 절대로 그 모양으론 안 내려온다. 하긴 세상 알 수 없는 일 한두 가지 아니지만 남을 깎아내리는 게 버릇이 된 인호가 끝내 제 성질머리대로 말을 뱉으며 카운터 안쪽에서 컵을 닦는 그의 아내에게 슬며시 눈길을 던졌다. 그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플레이어에 얹힌 컴팩트 디스크는 팽글팽글 활기차게 도는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결 거친 샌드페이퍼로 벅벅 긁는 것처럼 둔탁하게 끊어졌다. 맞는 픽업이 없어서 얼추 비슷한 사양의 중국제 부속을 연결해 보았더니 영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작업대 옆 의자에 앉은 현태는 입안에 든 사탕을 굴리며 세상에서 가장 한가한 사람처럼 그의 작업을 바라보았다. 미스 진이 책상이 조그마한 바구니에 늘 담아두는 누룽지향 사탕의 달콤한 냄새가 거슬렸다. 소음 같은 음악 때문이 아니더라도 신경이 자꾸만 나를 세웠다. 무언가가 꺼글거리는데 잡아 뜯자니 살점까지 뜯겨나갈까 조심스럽고 그냥 두자니 자꾸 신경을 잡아당기고 사생활의 유지와 평화로운 가정의 공존만으로도 분주한 현태가 일터로 찾아온 것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었다. 먼저 나갈게요 하고 미스 진이 퇴근하자 사탕 조각을 아드득 바스러뜨린 현태가 답답함에 거스러미를 잡아챘다. 성우 엄마를 봤어? DC에서. 온 몸의 피가 한꺼번에 아래쪽으로 쏠리더니 이내 그 반동으로 머리끝에 몰렸다. DC는 그들이 사는 곳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였다. 거기 어디에서 보았냐고 물을 필요는 없었다. 피가 몰려 싸하게 느껴지는 몸뚱이를 채운 것은 어쩌면 안도였는지 몰랐다. 최소한 이제는 기연가 미연가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 한밤중에 잠에서 깨었을 때 공기 중에 안개처럼 미세하게 떠도는 사양 섞인 향수 냄새에서 느껴지던 모호한 불안에 더는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봤어. 현태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그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입만 떼면 벌겋게 단 파편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왜? 벌겋게 단 물음이 함부로 담금질했다. 무엇 때문에? 물음표가 갈고리처럼 그의 목덜미를 잡아챘다. 잠든 아내의 어깨를 잡고 벌떡 일으켜 세운 다음 다그치고 싶은 걸 참느라 그는 손을 꼭 움켰다. 제 안에서 나는 화동내를 못 견딘 그가 어찌 수습하겠다는 작정도 없이 입을 열었을 때 아내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쩌면 그날 아내도 현태를 알아보았는지도 몰랐다. 이혼해요. 나 이혼할 거예요. 그러잖아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느닷없는 존댓말이었다. 여자는 불손했다. 까탈스러운 성격이 드러나는
가늘고 높은 목소리로 모깃대처럼 앵앵거렸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산지 몇 년 되지 않아 서비스를 3번이나 불러야 하나? 부품을 바꾸네 어쩌네 하면서 돈 뜯어간 지 얼마나 된다고. 진한 복숭아 빛으로 칠한 벽이며 원색인 가구들이 여자의 불안정한 목소리처럼 심란했다. 보일러실로 쓰는 좁은 다용도실에 세탁기를 들여놓아서 운신하기도 어려웠다. 광고 칠 줄만 알았지 물건은 제대로 만들 줄은 모른다니까. 이건 처음부터 불량품을 내보낸 게 틀림없어. 여자는 그의 등 뒤에 팔짱을 끼고 서서 제재거렸다. 그 나불거리는 입 좀 닥치라고, 정신 사나워서 어디 일 하겠느냐고 하마터면 소리칠 뻔했다. 그는 이를 꼭 다물고 여자를 똑바로 보았다. 그런 다음 일부러 고개를 천천히 돌려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금 너와 나는 밀폐된 공간에 있다. 난 너보다 힘이 센 남자이고 내 가방 속에 든 공구들은 언제든지 공격 무기가 될 수 있고, 여자에게 이런 걸 환기시킬 수 있을 만큼 위압적인 눈초리로. 남의 신경을 마구 짓밟던 여자는 아주 무신경하지는 않았다. 문득 깨달은 듯 입을 다물더니 기묘한 볼 일이 있는 것처럼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심심해 하면서 다리를 꼬다가 그 다리로 다른 남자 허리나 감을 주제. 그는 세탁기 뒷판을 뜯어내며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여자가 끝내 쟁강거렸다면 여자를 세탁기 속에 우그려 뜨려넣고 돌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운동화 뒤축을 꺾어 신고 이 사이로 침을 찍 뱉고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은 면도날로 아무거나 그어대려 드는 사나움. 삐죽삐죽 버려진 널빤지에 마구 돋은 녹슨 모처럼 함부로 튀어나오는 불손함. 언제까지 이렇게 살라고?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아내의 말들이 빙글빙글 맴돌며 휘저어놓은 머릿속 용암처럼 끓던 분노가 흘러내리며 마음의 딱딱한 덮개를 씌웠다. 그는 이 일을 천직으로 여겼다. IMF 때 거의 절반가량 줄이는 감축에도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사람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 몸으로 치렀다. 회사는 서비스는 판매 재창출의 기본이라며 서비스 접수 2시간 이내에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2H 방식을 고집했다. 그 바람에 스케줄은 늘 빽빽했다. 말이 쉬워 2시간이지 그를 포함한 3명의 기사가 군 단위를 맡기엔 역부족이었다. 출장 수리를 나가서 해결이 안 되는 제품은 가지고 와서 퇴근 시간 후에 고쳤다. 여름 휴가를 가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해마다 덮치는 수제 뒤끝엔 수제 현장에 가서 며칠씩 머물러야 했으니까. 그래도 그는 특별한 불만이 없었다. 눈앞에 닥친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의 꿈에 이를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꿈은 퇴직한 뒤에 가전제품 대리점을 내는 것이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애프터 서비스 기술이 뛰어나고 친절하다고 입소문이 나 단골 손님이 쏠쏠한 작은 대리점. 커다란 대리점을 차리기엔 재력도 배포도 모자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너야 경기 탈 것 없고 정년 때까지 신경 쓸 일 없고 퇴직한다 해도 기술 있으니 걱정 없고 그러고 보면 네가 제일 탄탄하잖아.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시간도 돈도 넉넉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집에 가게를 내어 운영하거나 게다가 임대료까지 받아 챙기는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 그게 그의 꿈이었다. 길 쪽으로 난 통유리창을 아침마다 맑게 닦고 진열된 물품은 먼지 하나 없이 유지하고 매출이 떨어진다 싶을 땐 작은 경품 행사로 손님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일에 물리가 트일 무렵 움튼 꿈은 그동안 제법 실하게 뿌리내리고 가지를 뻗었다. 모든 회사의 온갖 가전제품을 망라하는 대형 가전마트가 생겨나고 그 체인점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읍단위에까지 파고드는 세상은 그의 꿈이 뿌리내린 지점도 파헤쳤다. 설치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은 가전제품이라면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판이었다. 그의 건실한 꿈이 실현된다 해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다. 전파사 정도라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대형 가전업체에서 출시되는 새 제품의 기술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부품 조달조차 안 되는 전파사는 결국 중고품 전시장으로 몰락하기 십상이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아내의 지적은 필름 안에 잠겨있던 영상을 커다랗게 확대한 인화지를 펼친 격이었다. 어떤 장면이 들어있는지 짐작도 가고 궁금하기도 하지만 정작 인화에서 보고 싶지는 않았던 그것을. 넌 아무것도 아니야. 어렸을 적 싸움질이나 하고 다녀서 선생과 부모로부터 넌 형편없는 아이야 라는 말을 들어온 그는 그가 싸우던 동네에 빌딩을 몇 채나 가진 부자가 되었다. 어느 소설가는 첫 책이 나오기까지 수백 번이나 거절을 당했지만 결국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날렸다. 링컨 대통령은 낙선, 실패, 파산, 가까운 이의 죽음을 거듭 겪었지만 미국 대통령이 되어 업적을 남겼다. 그들은 삶의 수렁에 빠졌을 때 한결같이 그 위기를 발판으로 도약했다. 상처받은 마음을 쓰다듬는 약손. 어느 날 들른 현태가 잊은 듯이 놓고 간 책. 그걸 읽는 동안에는 아내가 바람나고 이혼당하는 것쯤은 그저 아스피린 한 알로 떼어낼 수 있는 미열처럼 가볍게 느껴지기도 했다. 책을 읽는 동안만 그랬다. 책을 덮고 나면 그러니까 너도 견디어내라는 전언은 비눗방울에 잠깐 맺히는 작은 무지개나 다름없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수초처럼 흔들리는 말이 그의 발목을 잡아당겨 수렁 속으로 끌어내렸다. 프린터의 용지함에서 A4 용지를 꺼낸 그는 플러스펜으로 종이 중앙에 세로금을 길게 그었다. 선분 왼편에 살아야 할 이유라고 제목을 써 넣었다. 오른편에는 죽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이 적혔다. 살아야 할 이유.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는 1. 성우라고 적었다. 목을 떼가 울컥했다. 그가 만든 아이. 시골로 출장 나가면 노인들만 있던 집에 난데없이 식구가 늘어난 걸 자주 볼 수 있었다. 부모가 갈라서며 맡긴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 지금까지도 충분했다. 어머니를 떠올렸지만 그는 이내 지워버렸다. 그의 형이 모시는 어머니는 치매로 당신만의 세상에 머물렀다. 플러스펜 꼭지를 이로 질근질근 씹던 그는 끝내 두 번째 항목을 못 쓴 채 죽어야 할 이유라는 난으로 넘어갔다. 첫 번째 항목은 역시 단숨에 채워졌다. 1. 다 끝난다. 마음속에서 들끓는 울분도 그 끝자락을 물들이는 두려움도 고장의 원인조차 찾아낼 수 없는 기기를 앞에 둔 것처럼 막막했던 그는 혹 바람 피운 것 때문이라면 잊고 용서하겠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그들의 결혼을 폐기하려는 아내의 의지는 확고부동했다. 까진 발 뒤꿈치로 산을 오른 여자다웠다. 떠나려는 여자의 뒷덜미를 향해 날린 짧은 외침은 그가 난생 처음 낸 제 목소리나 다름없었다. 십몇 년 세월이 그렇게 간단하게 폐기될 수 있는 거라면 그 이전에 20몇 년을 지우는 일이 뭐 그리 어려우랴. 다 끝난다. 벌겋게 달궈진 채 이따금 부스러기 불꽃을 빛내며 그의 등판을 노리는 낙인. 아내에게 술 장사를 시킨 남자. 그 결과 오쟁이 진 사내. 이혼당한 남편. 그리고 그의 귀에 탁한 입김을 불어넣으며 그를 도발하는 속삭임.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더는 쓸 말이 없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죽어야 할 이유도 구구하지 않았다. 그 간명함이 마음에 들었다. 살고 죽는 게 한 끗 차이였구나. 대단한 잠언처럼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말을 곱씹으며 종이를 차곡차곡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늘 그를 질질 끌고 가던 생. 그 고삐를 잡아챈 듯한 득이마저 느꼈다.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었다. 그가 우주 슈퍼에 들어섰을 때 영석은 손님과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야전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작전을 짜는 것처럼 보였다. 검은 체크 남방을 입은 영석의 어깨와 등판에 얹힌 비듬이 핵폭발 뒤의 분진처럼 보이는 건 영석의 집에서 본 비디오 때문일 것이다. 수리한 뒤에 점검을 위해 집에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가 물었더니 영석의 아내는 문간문을 열었다.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 비디오 테이프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테이프를 집어넣자 아주 깊게 판 반공호가 나타났다. 안쪽의 창고엔 통조림이며 생필품을 차곡차곡 쟁여두었다. 핵이나 외계인의 침입으로 지구상의 생물이 멸망한다 하더라도 1년은 버틸 수 있다고 말하는 백인 사내는 의사였다. 그렇게 반공호를 파놓은 사람이 여럿이라는 해설자의 설명이 이어졌다. 지구가 온통 폐허가 된 뒤 그 반공호에서 나와서 무얼 하려는 것일까? 지구가 멸망하고 알던 사람들이 다 재가 된 뒤에까지 살아남겠다는 욕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영석은 한밤중에 이 비디오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우주 슈퍼를 제 우주로 삼은 것처럼 가게 안에서만 머무르는 영석. 그 영석을 보기 위해 우주 슈퍼 앞에 길가에 잠깐 차를 세우고 담배를 사거나 음료수를 사 마시는 일이 잦아졌다. 아크릴로 만든 즉석 복권 꽂이에서 복권을 2장 사서 동전으로 긁어보기도 했다. 영석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멍가게 주인이었던 것처럼 자학했다. 기껏 날씨 이야기나 나누다 돌아 나와 차에 시동을 걸면 정작 하고 싶던 말은 그제야 침처럼 입안에 고였다.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왔어. 지나가다가. 여기 앉아라. 영석은 제가 앉았던 의자를 그에게 주고 음료수병을 담아두는 플라스틱 상자를 가져와 뒤집어 엎고 그 위에 앉았다. 그런데 너 어쩌다가 길을 그렇게 바꿔들었냐? 손님이 가고 난 뒤 영석이 꺼내준 매실 음료의 병이 톡 소리내며 열리는 순간 그는 물었다. 자기 생각에도 이상하리 많지 담담하게 물을 수 있었다. 그 담담함에 깃들인 일말의 잔인함조차 마음에 들었다. 곧 날아오를 거라는 게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막 비상하려는 새였다. 횃대 위에 올라앉은 새는 머리와 몸통에 비해 좀 지나치게 크다 싶은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었다. 차를 몰고 이웃 읍에까지 나와 2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차마 길을 건너지 못한 채 간판만 바라보는 그에게 새는 한번 날아보라고 꼬드겼다.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는 게 지겹지도 않느냐고. 이제 박차고 날아오르라고. 그는 깨끗한 종이에 세로로 선분을 그을 때처럼 단호하게 길을 건넜다. 50대 눈매가 야무진 농약상 여주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왔냐고 물었다. 그건 아무에게나 파는 약 아니에요. 하는 말로 그의 등을 떠밀었다. 농부 같지도 그렇다고 뜰 넓은 전원주택 소유자 같지도 않은 어중간한 행색이 드러났을 것이다. 3번째로 들른 집에서 그는 원하던 것을 얻었다. 자기가 생애 주도권을 손아귀에 쥐고 있다는 만족감. 겨우 손바닥만한 폴리 비닐병에 든 초록 액체. 이제 그의 우주는 폭발할 것이다. 그건 그냥 한 장의 포스터였어. 늘 다니는 길에 붙은 포스터. 질문이 느닷없었으련만 영석은 의외로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퇴근길이었는데 그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걸 본 거야. 푸르스름한 바탕에 음파의 진동을 그려놓은 것처럼 추상적인 무늬가 인쇄된 포스터였어. 처음엔 지나쳤어. 그런데 몇 발짝 걷는데 뒤에서 뭐가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 뒤돌아서 그 포스터 앞으로 다가갔지. 그리고 그걸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이거다 싶었어. 말로 표현할 순 없지만 그 포스터 안에 내가 찾던 길이 들어있다는 확신이 전류처럼 몸을 훑었어. 넌 그런 적 있냐?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 저 여자를 놓치면 안 된다는 확신으로 온몸을 쥐어짜며 외친 때가 있었다. 기를 수련하는 모임의 포스터였어. 그전엔 기 같은 거 허무맹랑한 수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로 등록했어. 그럼 그것도 피라미드 조직 같은 거였냐? 아니, 그냥 순수한 기 수련 단체였어. 그 수련원 원장이 남태평양 어느 왕국의 왕이 지녔던 불치의 병을 낫게 해준 대가로 그 섬의 개발권을 받았다는 거야. 금방 이루어질 일에 자금이 모자란다니까 돕고 싶었지. 나처럼 확실한 신분을 가진 사람도 드물었거든. 한순간 눈에 띈 포스터 한 장이 한 사람의 회로를 교란시키고 마침내 수리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포스터 한 장으로 엇나가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삶이다. 영석의 가게에서 나와 차를 몰면서 그는 거듭 웅얼거렸다. 그건 그냥 포스터 한 장이었어. 차가 커브를 돌 때 발치에 던져두었던 병이 툭 굴렀다. 그는 문득 양미간에 주름을 잡았다. 아까 본 간판에 들어있던 그림이 새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불쑥 치민 것이다. 농약상을 겸한 종묘상의 간판에 그려져 있던 그림. 그는 황황히 차를 돌렸다. 머리에 비해 지나치게 커 보이던 그것은 새의 날개가 아니라 떡잎이었다. 머리는 떡잎 속에서 돋는 새순이었다. 그더러 날아보라고 날아보지 않겠느냐고 날개를 퍼덕이던 새는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이었다. 다시 보면 새였다. 날아오르는 새,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순. 그 틈새기에 끼인 채 그는 간판의 도형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